자, 이제 요번에 이제 할 것은 이제 시대사 또는 파란책에는 분절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시대사 분절법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07년도에 나왔고, 그리고 객관식 기출 때 언급됐거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이제 살펴보기로 하죠.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이상하게 했는데 다시 할게요. 예. 자, 보이시죠? 음.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시대사가 나오는데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시기사의 특징, 시대사의 특징이 나와요. 예. 내용 보면 시대사 또는 시기사는 역사상 어느 한 시대의 시기를 택하여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 또는 즉 정치, 사회 풍습, 가족제도, 생산 및 소비, 교육, 종교, 여가, 학술 및 예술 활동 등의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주로 이제 그 중심으로 사는 건 사회사, 생활사 중심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등등등등을 이제 쭉 한번 봐. 그게 있는데 도식도를 이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야, 시간 거리면 요게 이제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인데 요것만 보면 주제 중심인데 요거 외에도 요 부분을 다 봐요. 그 관련된 시대 전체를.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예, 분절법. 주제를 여기에서 한 가지 딱 잡아서 그것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한 번씩 쫙 보는 거야.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때도 요 분절법 방식이 상당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주제 그 기출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기초에 관련된 나머지 내용들 그 주변을 쫙 보잖아요. 예, 그래야지 제대로 기출문제 분석을 할 수 있죠. 예, 요거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17세기사, 뭐 16세기사, 15세기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나누죠. 자, 이 방법은 특정 시대의 생활 전반에 대해 상상하게 이해할 수 있는 행적 강조이다. 행적. 그러니까 그 지역 시대만 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곧 뭐가 약하다는 거야. 시간의 흐름인 종적 관점이 약하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 인간 생활 경험을 총체를 가르치는 분석하는 방식으로 시간의 계속성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종적 교육 방식과 대조적이다. 음. 그래서 이제 종적과 행적 관점의 어떤 차이점, 요걸 이제 얘기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략부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 두 번째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 두 번째 전략에는 여기에서부터 해서 조직한 데까지 두 가지 내용인데, 전제 조건. 그리고 이게 파란색 표현이에요. 파란색은 전제 조건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뭐 고려할 점, 유의점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첫 번째 전제 조건 유의점 뭐냐 하면, 자, 그 시대사 방법을 적용하여 역사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가치 있는 시기와 내용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시기와 내용은 어떤 거였냐 선택 시기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시대적 특징을 상징적으로 부각될 수 있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에 적합한 내용을 선택할 수 있죠. 그 시대적 특징을 상징적으로 부각할 수 있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에 적합한 내용이 좋다. 자, 예를 들어 조선시대를 보자고요.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여러 시대가 있잖아요. 거의 이제 500년 역사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 가서 뭐 16세기, 15세기, 조선이 18세기, 19세기 뭐 등등 있지만 16세기를 선택을 했단 말이야. 왜 선택했냐? 그 당시 이제 살인들이 지배했던 시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 부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요런 내용들 사유인데 부과한 시기와 그 시기와 지금 시대를 좀 비교해 볼 수도 있죠. 물론 다른 시기도 그렇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징적 부각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제 조건이나 고려할 점은 여기 뒤에 있어요. 자, 교수 학습 활동에서 해당 시기나 사회상을 알아보는 심층적 학습이 돼도 그 시대의 상하상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내용을 조직한다. 그래서 이런 것 전제 조건 고려할 점 두 번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왜 사회사를 이제 주로 선택하는 이유가 나와요. 생활상. 예. 그래가지고 요 당시 이제 분절법에는 왜 사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조직하나 예. 요 내용인데 사회 측면은 시대사 구성에서 이제 주로 사회사 측면을 중심이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사회사는 인간 사회의 전체적인 측면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가 넓고 현재 문제와 연관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사회의 의미를 잇는 형태로 분절하는 접근법이 주로 사용한다. 예. 그래서 적용 범위가 넓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생활사나 사회사 보면 그게 이제 뭐 거기에서만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다 연결돼 있죠. 예. 그래갖고 뭐 요번에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확산이 뭐 정치권이나 경제권, 뭐 국제, 외교 뭐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사를 본다는 것은 그 뭐 그 한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와 연결돼서 보고 이게 이제 분절적 접근 방법의 이유예요. 분절적 접근 방법. 그래 의미 있는 형태로 분절하는 접근법이다. 그러면 이 분절이 뭐야? 그럼 분절. 음. 보통 시대사를 분절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분절이라는 것은 이제 국어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전체와 관련돼서 관련을 가지면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고찰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와 관련있는 부분을 고찰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체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 이게 분절이에요. 분절. 그래서 사회사를 뭐와 전체와 연결시켜 주는 거죠. 정치, 경제 이동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시대사를 분절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다른 시대사와 다른 분야와 유기적 통합이 되기 때문에 분절이라고 한다. 유기적 통합.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뭐냐면 17세기 영국사를 예를 들고 있어요. 지금 예를 사례를 이건 뭐 파란 책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여기에서 읽어볼게요. 자, 17세기 영국사를 다룰 때 1603년에 영국의 여왕의 서거부터 이야기를 시작한 정치적 사건 내란, 루이 14세 올리브 크로웰의 두 폭군의 대조, 가학지식과 혁명, 런던 기업과 산업, 섹스피어 스튜어트 왕조 예술가, 영국과 총락의 신앙, 그다음 1688년 혁명 등 총체적 주제로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17세기 시대사를 선택할 때 정치, 경제, 사회 사건들뿐만 아니라 종교생활, 뭐 예술과 문화활동, 그다음에 총락생활, 일상생활 등 다양한 사회사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사회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지만 여기 보면 정치적 사건도 같이 있고요. 뭐 정치적 사건에 대한 루이 14세 올리브 크로웰, 그다음에 여기 보면 런던 기업과 산업, 뭐 경제적 부분도 있고 섹스피어와 스튜어트 왕조의 예술가들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문화사와 또 관련돼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학생들의 활동 내용들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 17세기 영국 신사들의 생활 상상하기 이야기에선 일기, 자서전, 유품, 제사, 기록 등의 자료를 대담하게 이제 활용하여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학생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이런 자료를 찾아서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17세 영국사 예문이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다른 사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 학생들 활동을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죠? 그럼 요걸 이제 변형해서 쓰시면 돼요. 예. 그리고 예전에 한번 07년 기출문제 나올 때는 뭐가 나왔냐면
이게 그 분주법 관련된 데서 그 영종조 시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종조 시대 때 탐파 정책, 뭐 이인자의 난, 그다음에 18세기 한양 풍경, 그다음에 향종 풍경,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수원성이라든지 간홍산제, 재산상속 등등이 나왔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뭐냐 물어본 적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유의점이 뭐냐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조직 방법을 이제 좀 있는데 장점하고 그 당시 또 단점이 나오죠. 그 조직 방법 내용 보면 여기부터가 장점이에요. 예, 볼게요. 첫 번째로는 그 모든 시대를 통사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전체를 살펴보기는 보다는 시대의 역사를 다각적 분야에서 관점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주제의 계속성보다는 동시대의 다른 사실들과 사건들의 어떤 지역이나 문명권 혹은 주제의 인물들을 기준으로 대조하는 데 비교적 도움이 된다. 예, 두 번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갑자기 아니면 가득 뜨면서 한 시기에 다양한 시야에서 조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조각, 비교, 해석,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접합하다.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은 좀 떼가지고 요거는 장점보다는 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접합한 학생들? 음. 그래서 예를 들어 분절법에 접합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접합하냐? 그러면 요 시기 요 내용을 쓰시면 돼요. 이런 거를. 그 다음에 그리고부터 해가지고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게 단점이에요. 단점. 자, 단점이고 또 뭐 해석에서 유의점에서 또 해석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역사의 한 면을 한 시기만 떼가지고 보기 때문에 행적으로 살펴볼 게 없죠. 행적을 살펴보기 때문에 종적으로 이제 변화 과정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행적만 살펴보기 때문에 요 역사의 종적 변화와 발전을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07년도에 기출 문제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야사를 보죠. 분야사. 이 분야사도 그 분자편 나올 때 같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뭐 어떻게 나왔냐면 그 오이지나 7차 있죠? 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국사책 그 조직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분야사예요. 요 부분은 이제 파란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고 이 문제가 07년 문제니까 나올 가능성 별로 없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조직했냐면 보통 6차까지만 해도 연대리적 방법으로 조직을 했어요. 이게 제일 잘 나오는데 요번에 이제 그 7차 때 갑자기 바뀐 거야. 제가 이제 그때 처음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국사 교과서를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선사시대가 있고요. 선사시대는 연대별이야. 근데 갑자기 이제 정치사, 그 다음에 경제사, 사회사, 이런 식으로 문화사 이렇게 나. 그리고 이게 분야서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 뭐 이제 고대 정치, 그 다음에 중세 정치, 근세 정치 이런 식으로, 고대 경제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근현대사 딱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어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근현대 공부 안 하니까 다시 근현대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서 여기 다시 배치시켜놨어. 다운 개정 권학년. 자,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서로 유기적 연결이 안 돼. 되게 불편해요. 이 분야사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개정 때는 다 연대기로 넘어갔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구성됐던 것이 그 7차 교육과정, 그 오리지널 7차 교육 국사책이었어요. 예,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자, 분야사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제보다 더 커요. 그 범위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그 앞부분에 분야사의 특징이 나오는데 분야사는 특정 역사 분야의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탐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분야사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이런 같이 광범위한 분야를 통해서 내용을 조직하거나 좀 작은 분야지만 이것도 분야에 속해요. 인물사, 정쟁사, 외교사, 여성사, 사상사, 노동사, 제도사, 일상생활사 쭉 이 분야사에 관련된 거야. 요게 눈여볼 게 이제 뭐 이렇게 전쟁사, 외교사, 여성사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 갖고 뭐 전쟁사는 이제 분야사지만 주제로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전쟁사 중에 전함의 발달의 역사, 뭐 항공모의 발달 역사. 그러면 이거는 분야사가 아니라 주제사가 되는 거죠. 자, 여성사도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여성사는 주제사지만 뭐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역사, 뭐 레디컬 페미니즘 역사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 이건 여성사 분야사가 되는 거죠. 예, 주제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분야사와 주제사들 헷갈리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분야사를 이제 활용 시 유의점이 뭐냐? 내용 조직 하이 시 이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분야사 내용 조직은 각 분야의 역사의 변천을 파악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하지만 시대상을 드러나는데 절제하지 않다. 유의점이 아니다. 이거는 저기 뭐냐면 단점이네요. 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그래서 단점 첫 번째요. 단점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그 뒤에가 유의점이야. 예. 그래서 분야사 접근은 어떤 한 분야의 중심을 다루되 다른 분야의 역사적 사실을 그 유기적으로 연계할 때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걸 지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유의점, 지향점이야. 네. 고려할 점, 지향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갖고 그 예를 들어갖고 이제 여기는 문화사 가지고 설명하지만 저는 이제 전쟁사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그거 가지고 좀 예를 설명할게요. 자, 그 제가 이제 그 국방 TV라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 국방 TV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 CCTV에 보면 그 듣보잡 방송이 하나 있어요. 국방 TV. 군대 가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맨날 군대에서 틀어주는 방송 있죠. 근데 예전에 국방 TV가 거의 안 봤어요. 뭐 맨날 뭐 자주 국방만 외세우고 뭐 국뽕에 취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토크메타의 전쟁사라고 있더라고.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그 만든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심도가 있어. 예. 전쟁사를 다루지만 전쟁사 관련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같이 다뤄요. 예. 그래갖고 그걸 봤어. 재밌더라고. 그래서 전쟁사를 다룰 때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같이 다루는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유기적인 연계라고 하죠. 유기적 연계. 그래서 종합적 이해를 가능한 거죠. 예.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아쉽게도 이 프로그램이 폐지됐어. 그래서 안타깝더라고. 이 정치적 이유로 폐지된 것 같아요. 괜찮았는데. 그래서 다들 이제 국방 TV에 이제 구독 신청 취소하고 그랬는데 저도 취소했어요. 유튜브에서 했던 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의점, 지향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요와 연계돼서 그 뒷부분 볼게요. 그래서 즉부터 시작해서 역사적 사실과 각 분야가 단편적으로 다선 안 되고 사실들 간의 연계관계를 해당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이게 다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유의하면서 고려하면서 지향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있고요. 요거 좀 볼게요.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그러니까 개정 전이죠. 이게 쓰여진 시기가 이제 7차 교육과정 시기니까 오리지널. 한국사는 중학교 내용과 중복을 막고 차이를 가시하기 위해서 분야사와 분류사를 접근 방법을 도입했지만 모든 분야를 분절적으로 막나는 데 체제에 대해서 전체 역사를 조감할 수 있는 한계를 드러냈다. 예, 한계. 그래서 고등학교 한국사 그때는 국사라고 했어요. 예, 요게 이제 문제점이죠. 문제점. 이 문제점 쓰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근데 여기에서는 좀 보시면 알겠지만 어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뭐 장점이 그냥 요거 하나 정도 언급돼 있네. 음. 여기 각 분야의 역사적 변천을 파악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 인과관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이게 장점. 그리고 시대상을 드러내는데 적절하죠. 이거 단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7차 교육과정 한국사 관련돼 갖고 요 부분의 단점 내용, 비판점 이렇게 드러나는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요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 가지고 분야사 관련돼서.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인제 이 분야사와 관련된 장단점은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냐면 여기 녹색 책이 아니라 의외로 파란 책에 나와 있어요. 이 파란 책에 보면 특정 분야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시대의 전체 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활용하기 위한 절저한 교재가 없다. 분야사 관련돼서. 그리고 또 단점은 인제 이 단점이고요. 장점으로서는 특정 분야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친밀한 내용을 선택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쉽게 흥미 있는 학습 진행이 가능하다. 뭐 전쟁사 같은 것도 이제 대표적인 남자애들이 좋아할 수 있죠. 시간 개념, 변천 및 계속성 개념을 파악하고 탐구 학습에 또 유리하다. 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요 앞에 있는 것도 좀 같이 보시는데 좀 파란 책이 강독할 때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할게요. 이건 분야사의 장점과 단점은 파란 책에 많이 나오니까 요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문화권적 방법 있죠. 문화권적 방법. 이게 마지막인데, 자, 이 문화권 방법이 뭐냐? 요게 이제 좀 문화권의 정의를 좀 보셔야 돼요. 네. 문화권이라는 게 뭐냐면, 잠깐 제가 이거는 도표로 좀 설명할게요. 문화권, 네, 백지 하나고, 자, 문화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볼 수가 있냐면 중심 문화가 있어요. 핵심 문화. 핵심 문화. 핵심 문화가 있고 그리고 중심 문화에 영향을 받은 핵심 문화에 영향을 받은 주변 문화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핵심 문화가 있죠.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 예를 들면 요 부분 영향을 받는 부분이 되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뭐 율령이라든지 유교, 뭐 불교, 한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기준을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주변 문화는 되게 보면 이제 어떤 나라일까요? 이거는 동아시아 문화, 한국, 뭐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 중심 문화는 중국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있어서 주변 문화에 영향을 받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이 존재하고요. 그렇지만 이걸 받아들일 때 그냥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예, 차별 있게 받아들이고 고유한 문화를 계속 유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나라에 뭐가 있어요? 특수성이 있어. 문화권 안에는.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이 같이 공존을 하는 거야. 문화권 내에서는. 만약에 이 중심 문화가 주변 문화를 완전히 통합했다. 이거는 문화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한 문화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근데 문화권이라 보는 것은 중심 문화에 영향을 받는 주변 문화가 있고 거기에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과 함께 주변 문화의 특수성이 계속 살아남을 때 우리는 이게 문화권이라고요. 그래서 문화권을 나누는 기준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딱 연상될 수 있는 문화권 나누는 기준이 지역이죠. 지역을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죠. 예. 지역을 기준으로 첫 번째 나눠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위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눠볼 수 있고, 그런데 두 번째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또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독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이렇게 있는데 되게 큰 범위는 어디냐면 문화적 특성이에요. 문화적 특성. 이 문화권이라는 건 지역의 범위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제 내포된 것들 문화적 특성들이 그 지역도 공유하고 다른 지역과 연결시켜갖고 널리 확산될 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특성이 큰 범위고요. 그다음에 지역이 작은 범위야. 예. 그래서 보통 파원책에서는 문화적 특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식으로 서술돼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녹색책은 상당히 그냥 간수히 분류만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되게 문화권적 조직 방법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 7차 교육 과정 뭐 세계사 같은 거 있죠. 정근대사 요 부분에 많이 쓰이고 되게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지역 세계를 또 강조해요. 동아시아나 뭐 세계사에. 자, 그래서 지역을 다니는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문화권적 조직 방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서입 강의 초반에 얘기할 것처럼 이 문화권 그 조직 방법은 문제점이 뭐라고 했죠? 서구 중심적인 어떤 조직 방법이다. 그래갖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그 대안으로서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 나오고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죠. 문화권적 분법은 일정한 문화권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지역에서 발달한 문화의 총체를 가지고 문명, 그리고 그다음 문화의 발달 지역의 범위는 문화권이라고 하여 이거는 지리학에 말하는 단순히 지역적 구분을 넘어서 역사적, 문화적 요소가 강조된 개념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문화권적 방법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통 문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은 지금 분류예요. 분류. 문화권을 어떻게 분류하냐. 아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했다고 했죠. 자, 여기 내용 보면 그 공통 문화가 형성된 지리적 위치를 강조해요. 오리엔트 문명, 지중해 문명, 대서양 문명, 동아시아 문명권, 그 북아프리카 문명권, 중앙아시아 문화권을 정의하거나 지리적으로 다소 분산되었지만 문화의 특성을 공유하는 지역을 이슬람 문화권, 불교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을 정의한다. 자, 그래갖고 이제 여기 핵심 키워드는 구분이니까 기준이니까 지리적 위치. 빨간색으로 생긴 지리적 위치. 그 다음에 여기 문화적 특성, 공유. 요걸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눈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여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 교육 과정에서 반영되는 것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예. 주로 이제 세계사, 정근대사, 지리상 발견 이전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장점이 나와요. 장점. 자, 첫 번째 장점 볼게요. 자, 공통문화. 그러니까 이제 중심문화죠. 중심문화, 공통문화를 내용 조직을 기반 삼기 때문에 국가 민족별로 분산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문화적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예. 문화적 특성으로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키워드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를 보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문화권의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역사를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이고, 넘어가죠. 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이제 거시적 종합적이라는 말이 되겠죠. 거시적 종합적. 제가 이제 여기 뭐 키워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키워드가 좀 난 생각이 다르다. 요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다면 그냥 줄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제 주관적 판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키워드는요. 자, 세 번째로는 그 문명 또는 문화권이 지니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를 신장한다. 자, 여기에서는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건 뭘까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특수성은 주변 문화, 보편성은 핵심 문화죠. 주변 문화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문화와 함께 우리는 나름대로 특수성도 같이 파악하면 역사적 사고를 신장한다. 항상 그 공통된 키워드는 역사적 사고력 신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점이 있죠. 여기 단점. 반면 더 나온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강범위한 지역의 문화를 한꺼번에 묶어서 조직하기 때문에 문화권 내 각 민족의 국가의 특수한 역사 발전이나 개별적인 성과를 간과하기 쉽다. 여기에서 이제 볼 게 특수한 역사 발전, 개별적인 성격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저거 좀 약간 이상하죠. 장점에 이제 특수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거고 실제 역사 수업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 뭐 동아시아 문화권을 다룰 때 중국, 한국 뭐 이렇게 다 다르죠. 베트남까지. 근데 실제로 중심 뭐예요? 중국이죠. 시험 문제도 거의 중국사 나오고. 자, 그러니까 중심 문화만 중심으로 다루지 실제로 그 영향을 받은 어떤 그 주변 문화의 개별성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요게 더 추가하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그 문화권적 조직 방법, 현행 이제 교과서의 문화권적 조직 방법에 걸 문제점 더 추가하자면 하나 서양사가 중심이고, 예, 서유럽 문화권이에요. 서유럽 문화권이 중심이고 거기에 중국이 이제 부수적으로 다르죠. 예, 부수적으로 중국 문화권이 그렇기 때문에 서구 중심적 어떤 내용 조직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한 간접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갈색 책에서 다시 얘기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녹색 책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아까 얘기한 뭐가 파란 책만 있는 부분인데 사회과학적 방법 조직론이에요. 이거 아마 융합 강조 때 집어넣은 건데 사회과학적 조직 방법이 있어요. 예, 요거는 그 파란 책 할 때 강조할 때 같이 살펴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녹색 책에 있는 부분 내용 조직 방법은 여기 다 얘기를 했고요. 자, 장을 달리해서 파란 책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역사과 내용 조직 방법 해가지고 이제 파란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역사교육의 내용 조직 방법에서 연대기적 방법, 영연대기 방법, 분야사 쭉 내용이 있는데 편집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했으면 위를 좀 밑으로 내리면 안 되나? 예, 이게 좀 약간 넘기가 불편하게 돼 있네요. 자, 하여튼 그럼 먼저 살펴볼 것이 연대기적 방법인데 앞에 있는 이제 녹색적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요거는요. 그래서 여기는 장점, 단점 요것만 줄치면서 이제 확인만 하고 할게요. 자, 연대기적 방법은 그 각 민족의 국가 발전 과정이나 흐름을 파악하고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나 제도 사건 발전 과정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학생들은 시간 개념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역사의 핵심 개념 변화와 계속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갖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파란 책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단점을 좀 볼게요. 자, 사건들의 발생 순서에 따라 역사 내용을 학습하기 때문에 역사 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지나치게 피상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역사 사실이 깊게 이해하거나 특수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도 두 가지 정도의 단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는 장점, 여기는 단점. 자, 연연대기 방법을 보자. 연연대기 방법. 자, 여기는 이제 그 연대기 방법에서는 녹색책이 같이 붙어 설명인데 여기서는 따로 이제 분류하고 기술하고 있죠. 자, 연연대기 방법은 연대기 방법과 달리 반대로 현재에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내용 조직 방법이다. 시간의 역순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의 기점으로 과거를 올라가면서 그 주제나 발달 과정을 역순으로 살펴본다. 국가나 세계사의 발달을 역순으로 살펴보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는 특징을 이제 설명하는데 여기 키워드는 역순이죠. 예, 여기까지는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장점이 또 얘기하고 있죠. 장점. 예. 자, 연연의 방법 현재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주고 현재와 과거사의 관련성을 분명히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서 현대사를 강조하는 그 역사 교육의 일반적 추세와 부합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부터가 이제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점을 보면 이러한 방법은 역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역사적 사실의 변화를 무시할 우려가 있으며 지나치게 현재 중심 실용적 역사관에 빠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단점이죠. 자, 그냥 두 번째로는 자, 현재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회과학에 대한 강범위한 지식이 요구되어 있으며 이것이 사실상 학생들의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단점이에요. 요거는 녹색 책에 없는 내용이고 파란 책만 있어요. 요 부분은 두 번째 단점은 자, 그래도 이제 꼭 분야사 방법을 넘어가죠. 분야사. 자, 그 앞부분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그 밑에 기출 관련된 내용이 이제 분야사 관련돼서 한번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요 내용 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국사는 통치구조, 정치활동, 그 다음에 경제구조와 경제생활, 사회구조와 사회생활, 민족문화의 발달 등을 대단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건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각 분야에 맞춰서 조직한 거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기출 07년 기출에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분야사.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야사 장점과 단점은 녹색 책에도 약간 있지만 주로 그 파란 책에 많이 실려 있으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일단 장점을 볼게요. 장점을. 먼저 장점이 나오니까 첫 번째 장점은 자, 학생들의 관심을 특정 분야에 집중시키면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직접적이고 친밀한 내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쉽게 흥미있는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문장이 길지만 일단은 발달 단계에 맞추고 친밀한 내용을 선택할 수 있고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쉽게 흥미를 있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죠. 그냥 두 번째 이제 장점은 시간 개념 변천 및 계속성을 개념을 파악하고 탐구학습에 유리한 방법이 된다. 자, 여기에 이제 키워드가 탐구학습이죠. 유리하다 이런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단점이 나와요. 단점 한 가지 정도 제시한 것 같은데, 네, 한 가지인가? 네. 자, 단점 보면 특정 분야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시대 전체의 발전 과정 이해하기 어렵고 활용하기에 절제한 교재가 없다. 네, 두 가지가 나왔죠. 특정 분야에 집중되기 때문에 시대의 전체적인 발전 과정 이해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뭐 정치사만 하면 경제, 사회, 문화적은 못하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절제한 교재도 없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녹색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걸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를 하면 그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뭐냐면 다른 분야와 유기적으로 통합을 해서 같이 해줘야 된다고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주제 중심 방법 볼게요. 자, 요게 주제 중심 방법은 독색 책에 없는 내용이 주제와 토픽을 좀 구분하고 있어요. 이 개념 자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제 중심 방법은 특정한 주제나 토픽을 중심으로 역사 내용을 조직하는 연대기 방법과 함께 방법은 역사 내용에서 널리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주제 중심 방법은 특정한 주제나 토픽을 중심으로 역사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은 그 연대기 방법과 함께 그 역사 교육을 가장 뭐냐면 널리 이용하고 있다. 흔히 주제는 주제의 이제 개념이 나와요. 도구와 연결돼서 주제에 중심되는 사상, 이념,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반해 토픽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 하나를 묶는 걸 가리킨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토픽하고 주제는 구분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대개는 주제와 토픽 중에 어느 게 더 넓은 범위일까요? 토픽은 개별적인 사실 하나이기 때문에 주제는 사상, 이념, 속성보다는 좀 작은 범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토픽들은 단순히 하위 주제를 다루긴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에서 뭐 주제, 토픽 이런 식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한번 봤고요. 그래서 역사 교육에서도 주제나 토픽에 의해 내용을 조직하는 것은 모두 주제 중심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픽도 다 주제 중심으로 이렇게 뭐냐면 통합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 단점은 뭐 비슷해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뒤에 넘어가서 주제 중심 역사 학습에서 이제 첫 번째 장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장점을 보면 자, 주제 중심의 역사 학습에선 특정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역사 사실을 보다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예,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 탐구학습과 또 연결할 수 있죠. 네, 이것도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개별적인 사실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제 중심의 탐구학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학생들 역사적 사고를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뭐 그래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탐구학습, 역사적 사고 훈련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내용의 단점이야. 단점. 아이고. 자, 반면에 일정한 주제 중심으로 시대상을 보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이 없는 다른 주제 중요한 사실 도외시하기 쉽고 첫 번째 단점이죠. 그리고 일정한 시기 안에서 여러 사건들 사이의 관련성을 무시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단점이죠. 예. 자,
그다음에 문화권적 방법인데 뭐 요것도 비슷한데 거기 이제 약간 이제 뭐냐면 그 지역적 요소보다는 역사 문화적 요소가 좀 강조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보면 자, 문화권적 방법은 일정한 문화권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 또한 역사 분야의 내용을 조직할 때 흔히 이용한다. 예. 그리고 이제 지역적 요소보다는 역사 문화적 요소가 강조되는 개념이다. 해갖고 여기 이제 문화권 방법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왜 문화적 요소가 강조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 이제 한번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정한 지역에서 발달한 특수한 문화의 총체를 가지신 문명이라고 말이나 그런 문명을 발달한 지역의 범위를 가진 문화권이라는 말은 지리학에서 말하는 단순한 지역적 구분이 넘는 게 구분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오리엔트 문명이나 지중해 문명, 비잔틴 문명 또는 이슬람 문명권 등은 개념들은 사실상 여러 지역의 문화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형성된 문명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의 요소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볼 때 지역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지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죠? 문화적 요소에 있고 지역적 요소는 그 밑에 하위도 이제 하부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현행 우리나라 그 교육 과정의 문화권은 지역 구분이요. 이게 가져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지역 구분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이 지역 구분이에요. 자, 지역 구분에 맞춰 설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동아시아 문화권, 뭐 서아시아 문화권, 인도 동남아시아 문화권, 유럽 문화권 개념이 그거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세계사 아까 얘기했던 현행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하고 있나 이런 것들 이제 쭉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세계사 성립되기 이전, 그러니까 지리산의 발견 이전이죠. 16세기 이전에는 주로 이런 문화권적 방법을 이제 조직하는 거죠. 전적으로 고대와 중세 전적으로 이런 문화권 내용을 조직하는 게 특징이다. 그러면 근현대사는 넘어가면서 뭘로 이제 조직할까요? 고대 중세인데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 방법이죠. 세계사에서는. 예. 근데 이떤 이 그 주제를 누가 이끄냐? 예. 저 서양 중심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예, 서양에서 역사적 변천을 주제 삼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세계도 다 주제로 이렇게 조직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이론부터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나와요. 장점, 단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단점을 보면요. 장점을 보면 문화권적 방법은 공통적인 문화를 내용 조직의 기반을 삼기 때문에 나라의 민족별로 분산되어 있는 잡다한 사실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첫 번째고 뭐 녹색 책에도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로는 자 문화권 전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보다 거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명 또는 문화권이 지닌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역사 사고를 신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요것도 뭐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 반면에부터가 이제 단점이죠. 자, 이런 문화권적 방법은 광범위한 지역의 문화를 한꺼번에 묶어서 조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권 내에서 각 민족이나 국가의 특수한 발전이나 성격을 무시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단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절법 보죠. 분절법은 시대사에서 나오는 거 시대사. 그 녹색책은 시대사라고 하죠. 시기사. 자, 여기에 보면 분절법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분절법의 방법은 역사상의 어느 한 시기를 택하여 자,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 즉 정치, 사회 풍습, 가족 제도, 생산 및 소비, 교육, 종교, 취미생활, 학술 및 예술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전체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몇 가지 전제 조건 고려할 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거 이제 이것도 녹색 책에 나와 있죠. 근데 뭐 전제 조건이라는 말은 없이 그냥 쭉 서술돼 있는데 요 내용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무엇보다는 첫 번째 학생들의 흥미가 있으면서도 접근하기 쉽고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시기를 내용을 선택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고, 그래서 이제 그때 교육적 가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이게 또 얘기하고 있죠. 특히 그 시대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부각할 수 있고 과거와 현재 서로 비교하기 유리한 내용을 선택하면 더 좋을 것이다. 아, 그래서 교육적 가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요게 두 번째 내용이 있죠. 예, 뭐 기억 니은으로 표시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전제 조건. 이것도 녹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교수 학습 활동에서 주의식 방법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탐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그 시대에 남겨진 각종 사료나 강범에 이용한 내용을 조직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탐구 활동이 필요할 수 있도록 각종 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을 쓰시오 이렇게 하면 파란색 기준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하게 전제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시대에서 밑에 부활했던 17세기 영국사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요 부분은 쭉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요거 제시하고 나서 학생활동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죠. 요것만 한번 더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17세기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관련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종교생활, 예술, 문화활동, 총학생활, 일상생활 등 다양한 사회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영국인의 일상생활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 그리고 예를 들어 일기 자서전 그 유품 및 재산 기록 등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녹색책에서는 이걸 또 이제 학생 활동과 연결돼 갖고 이 학생 활동이 능동적인 참여를 이제 유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를 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녹색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시대사 사례들 이제 한번 조직공부 사례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국사 각 시대별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제목 아래 대표적 인물들의 활동이나 흥미있는 생활상을 강범위하게 다룬 책들이 많이 출간하고 있다. 자, 이들 책에는 널리 알려진 사실보다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려진 생생한 삶의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활용하여 각 시대 사회상을 알아보는 심층적 학습을 할 수 있다. 예, 심층적 학습 내용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장점과 단점이에요. 예, 요거는 거의 녹색책하고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장점, 단점. 자, 내용을 보면요. 자, 장점을 보면 학생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자극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촉진하여 역사의 사실을 생동감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학생들 흥미 촉진, 생동감 있게 파악. 네.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두 번째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그 시대의 생활상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 탐구 기능을 강화시키고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를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예. 그래서 탐구 기능 강화, 그다음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 이렇게 이제 키워드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밑에 단점은 역사는 어느 한 시기만은 인위적으로 떼어나 행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역사의 종적 변화와 일반 발전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분절법 파란책에 있는 내용을 좀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녹색책이 없는 내용이 있어.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사회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했죠. 아마 이제 이 파란책이 만들었던 시기가 되게 그 7차 초반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게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나왔어 이 책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뭐 융합형 막 강조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적 방법 같은 것들이 이제 막 강조됐던 시기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걸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녹색책이 나올 때는 또 뭐냐면 분과형 체제로 다시 바뀌어가지고 또 역사과 사람들이 이거 또 싫어해 사회과학 막 들어와서 그래갖고 이제 빼버린 것 같아. 예, 이건 탐구학습도 비슷하죠. 자, 하여튼 있는데 요 사회과학적 방법 하기 전에 제가 세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 세 번째 인증번호는 17이에요. 17.
이렇게 적으셨죠? 이거 지워야 되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사회과학적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딱 나와버려. 예, 초반부터. 예, 보면 자, 사회과학적 방법은 사회과학적 개념이나 일반에 맞춰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사회과학적 인식과 통찰력 획득하고 현대사의 복잡한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문장을 보면 첫 번째 문장 여기까지가 특징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장점이 나오는 거죠. 장점이.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또 장점이 나오죠. 사회과학적 방법은 역사의 적당한 사실을 일정한 응징력으로 부여해줌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보여준다. 보다 의미 있게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이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정한 응징력을 부여해준다는 것은 뭘 통해서 이런 사회과학적 개념이나 일반어를 통해서 응징력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자, 뭐 예를 들어갖고 그 우리나라 그 1929년 대공황이 났죠. 대공황을 디프레션한 개념으로 이렇게 응징력을 부여하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장점이고요. 여기까지가 요 방면에부터가 이제 단점이에요. 단점. 자, 방면에 이 방법은 그 사회과학적 개념과 일반화로 역사 사실을 설명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 고유한 성격과 의미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과학이나 이런 것들 개념이나 일반화가 나오면 이건 보편성을 좀 강조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는 원래 보편성보다 특수성을 중시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무시할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을 이제 사례를 이제 들고 있는데 시트라는 사람은 연구한 걸 이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시트라는 사람이 사회과학적 개념과 역사 사실을 밀접하게 그러니까 교수 요모 모델을 추구하기 위해서 역사학에 도입을 했다는 내용인데 요 밑에는 정치학적 개념을 가지고 이제 뭔가 역사 사실을 끼워 맞추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 예인데 이거 그냥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조를.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서 이제 또 특징을 보면 요 앞에 표에서 볼 때 이 표의 특징을 보면 정치학적 개념들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들의 의미와 통일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개념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역사적 인물이 아마 요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 개념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들을 통해 그 가치와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활동한 리더십은 레닌, 히틀러, 철치 이런 사람들 다 이런 리더십이나 통해서 정당성 인정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거는 문제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하도 또 요즘에 융합형을 또 강조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요거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뭐 우리나라 역사과 교육 내용의 그 원칙 같은 거 등등 있는데 요거 내용적으로 이건 뭐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는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없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뭘 또 보냐면 이제 그 수업 교수학습 방법 그러니까 교수학습 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역사 수업 교재를 봐야 돼. 교재. 이것도 해마다 한 번씩 나와요. 이거는 교재는 요번에 이제 연표 나왔죠? 연표.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 주제이기 때문에 테마이기 때문에 이거 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교재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데 일단 교재 종류 분류부터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잠깐 이제 화면을 좀 잠깐요. 자, 그 역사 교재 종류인데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역사 교과서, 사조, 역사 연표 들어가기 전에 역사 교재 종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그 역사 교재 종류나 분류 방법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언급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한번 보는데 잠깐만요. 이걸 이제 종이를 한번 더 해서 이렇게 넘어가죠. 자,
역사교의 종류를 이제 분류할 때 크게 분류한 것은 역사교의 형태와 소재를 통해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크게 이제 형태, 소재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 교과서, 그다음 사료, 그다음 역사 연표 이 형태에서는, 그다음 역사 지도, 그다음 사진과 그림, 그다음 영상 자료 뭐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고요. 소재로서는 그 소재라는 건 이제 형태에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걸 이렇게 분류할 때 지역사 자료가 있죠. 예전에 향토사 문제 나왔던 거죠. 박물관 자료. 이 박물관 자료는 현장 그 학습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현장 학습 자료는 예전에 나왔죠. 그다음 역사 신문, 그다음에 컴퓨터 자료, 컴퓨터 그 자료 있고, 그다음에 문학 작품 있죠. 문학 작품. 네. 자, 이런 것도 이제 그 분류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영상 자료인데 영상 그 멀티미디어 자료 여기 제거하고 여기다 분류 있네요. 영상 자료.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 교양물, 드라마, 영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요런 부분이에요. 그 역사 교과서. 아이고, 왜 지워졌나? 자, 역사 교과서, 사료, 역사 연표, 역사 자료 이런 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사진과 그림이 예전에 안 나왔는데 요번에 21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요게 갑자기 이제 다크호스처럼 이렇게 떠올려갖고 시험 문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거 공부하실 때 그 역사 교과서 녹색책하고 파란책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구분해서 좀 같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료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어디냐면 녹색책에 사료학습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면 노란책 부분이 있어. 노란책 사료학습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사료는 사료학습도 이제 옆에 같이 있는 녹색책하고 남색책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사료학습할 때 이걸 노란책도 연결해갖고 볼게요. 예전에 한번 기출에 두 번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연표, 뭐 역사 지도, 예,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소재 측면에서 나왔던 것이 이제 지역사 자료죠. 지역사 자료. 요거 항토사와 관련돼 갖고 나왔고, 그 다음에 예전에 최교사 경복궁 관련돼 갖고 박물관 자료, 현장 학습 이렇게 했는데 최근 이 교수님이 그 평가책도 쓰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한번 요때 그때 현장 학습 관련된 내용 중에 내용이 문제 냈는데 이게 좀 아쉽다. 계속 제자들한테 얘기하셔갖고 요 문제도 한번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문학작품 관련돼 갖고 한 번 또 나왔죠. 두 번 나왔네. 예, 요런 거. 영상 자료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비판적 관점에 봐라 이거 한 번 나왔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역사 자료와 관련돼 갖고 뭐 이제 나왔는데 요때 이제 뭐 경험 자료 뭐 자료 그 경험 자료 체험 교재, 경험 교재, 뭐 자료 교재, 뭐 설명 교재 이런 것들이 한번 교재 분류에서 한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녹색책을 좀 보죠. 녹색책을. 예. 그 앞부분에 내용도 있는데 뭐 교재의 의미는 한번 그냥 넘어가고요.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 음, 여기 몇 페이지 보시면 여기 129페이지 펴 보세요. 129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그 학습자료 성격 분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분류 기준 중에
학습자 성격 분류가 있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좀 얘기할게요. 자, 학습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먼저 자료의 출처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 구분하는데, 자, 1차 자료, 2차 자료는 우리가 이제 사료 비판할 때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아이고 이게 뭐야?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1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원사료죠. 2차 자료는 그걸 가공해 갖고 이제 비판하고 해석한 사료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 1차 자료는 만들어진 원형 그대로 형태의 자료를 반면에 2차 자료는 이들 교육적 목적에 맞춰 가공한 사료다. 예. 그래서 사료와 사진이 1차 자료면, 자, 이들 모아서 편집한 사료집이나 사진집은 2차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료를 이제 제시할 때, 그 1차 사료를 제시할 때 원래 형태로 제시한 건 좀 부적절해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적 목적으로 이제 다시 가공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죠. 이게 2차 사료인데 이 내용이 있어요. 사료를 비롯한 1차 사료는 처음부터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형태 그대로 역사학습에 활용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따라서 실제 역사 수업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대부분 1차 자료를 교육적 목적에 구성된 제2차 자료다. 이런 것도 이제 2차 자료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실 때 각종 사료들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 사료 내용들이 그거 원문 그대로 적어 놓은 건 아니에요. 예, 이걸 근데 그걸 이제 원문 그대로 적어 놓으면 애들이 이해를 못 하죠. 교육입국초소 같은 거 원문 그대로 적어 놓으면 이해를 못 하잖아.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 예. 근데 이것을 이제 애들이 이해하는 현대어로 번역해 갖고 재구성한 거야. 이거는 이제 1차 사료를 하지만 2차 사료적 성격이 있는 거야. 자료적 성격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또 분류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만 읽는 거예요. 자료의 존재 형태에 따라서 문헌 자료, 지역 사회 자료, 시청각 자료, 자료철 이렇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자, 문헌 자료 볼게요. 문헌 자료는 글이나 문서로 된 자료를 말한다. 문헌 자료는 사료나 서랍, 이야기와 같은 읽기 자료인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글과 함께 사진이나 그림 등 시각 자료가 실린 역사책이 많아짐에 따라 읽기 자료와 비읽기 자료로 또 함께 실리고 있다. 읽기와 비읽기 자료라는 것은 영상, 음악 뭐 이런 것들 자료예요. 자,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자료가 있어요. 자, 지역사회 자료는 지역에 보관하고 있는 문헌, 지역 유적이나 유물, 그 다음에 구전자료, 지역사회 자료, 자원인사나, 그러니까 지역사회 자원인사나 지역사회 관련된 서다를 비롯한 각종 이야기 등을 지역사회에 포함되어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역사 역사학습할 때 유용하죠. 자, 그다음 시청각 자료 볼게요. 세 번째가. 자, 시청각 자료는 학습자의 시각이나 청각 등 감각기관을 활용하는 그 자료를 통칭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진이나 그림, 이를 필름 형태로 만든 슬라이드, 동영상 자료도 이에 속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뭐 TV에서 방영된 또 역사 다큐멘터리도 이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료 처리예요. 예. 자, 자료 처리 정의는 특정 사건이나 주제에 대해 개별 자료를 함께 묶어놓은 걸 말하고요. 문서나 사진처럼 개별적으로 보관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일정한 분류의 자료총을 묶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쭉 있는데, 뭐 호적이나 재판 기록 같은 고문서들 같은 종류로 묶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현대사 특정 사건이나 관련된 기록 문서, 기록 보도 이런 것들 하나의 자료처럼 묶어낼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그 책 서적에도 그런 내용 많아요. 뭐 현대 뭐 어떤 사료집 이렇게 했고, 현대 그 구한말 일제시대 때 사료집 기사를 묶어놓은 책도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교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교재의 종류를 볼게요. 종류를 나눌 수 있는 교육과 기준인데 이거 또 하나의 기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준도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온 것만 좀 얘기할게요. 요거예요. 예, 시험 문제 나온 게 이 교재에 담고 있는 사물이나 형상에 따라서 체험 교재, 경험 교재, 자료교 설명 교재인데 요게 기출 문제 나갔어요. 예전에.
예. 요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게 몇 년도에 나왔는지 내가 근데 이게 아마 객관식 기출 문제 나왔어요. 이게 12년도가 13년도가 한번 그때 나온 것 같아. 예. 정확한 연도를 모르는데.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체험 교재를 볼게요. 체험 교재. 자, 요때 이제 체험 교재를 이제 보면요. 체험 교재는 학습자가 직접적 경험에서 학습이 이어지는 거야. 뭐 대학교 농촌 활동이라든지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원시인의 어떤 체험 행생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읽어보면 체험 교재는 학습자가 직접적인 경험에 학습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교 농촌 활동을 벌 때나 그 다음에 이를 통해 농촌 생활을 배울 수 있죠. 자, 이런 것들 다 체험 교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통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원시인 체험 행사죠. 선사시대 사람들의 모습들을 알게 된다든지. 그래서 제가 그 북쪽에 지금 의정 양주에 살고 있는데 요 북쪽에 연천이 있어요. 연천하면 유명하죠.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로. 그래서 구석기 박물관이 있어. 그리고 해마다 구석기인데 선사시대 어떤 그 체험을 한번 할 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행사가 있죠. 요데 참여한 것도 이제 체험 교재 중에 하나죠. 자, 그다음 경험 교재를 보자. 경험 교재. 자, 경험 교재는 그 감각이나 지각을 통해서 역사 사실을 인식하는 교재를 말하는데 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자원 인사. 그래서 자원 인사라는 것은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체험을 보거나 뭐 이렇게 전해드는 거 있죠. 뭐 소개해주거나 뭐 관광 가이드 이런 사람도 이제 자원 인사로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관찰이나 경험 할 때 대상들, 1차 세계 때 다큐멘터리 시청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원 인사들이 전형적인 경험 고제로 성격을 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보거나 전해들으면서 학습할 때 그 체험 내용이 경험 구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경험 구제 예가 쭉 있죠. 1차 세계대전 때 상황에 나온 다큐멘터리 시청함으로써 그 전쟁 인류에게 어떤 제약을 가졌는지 느끼게 되면서 다큐멘터리도 경험 구제가 된다. 이 경험 구제는 직접 경험보다는 간접 경험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맥상 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료 교재야. 자료 교재. 자, 자료 교재는 역사적 사실이나 형상에 다른 사람이 표현하거나 역사적 사실이나 형상을 다른 사람이 표현하거나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일반적 학습 자료라고 부르는 것이 자료 교재인데 여기 이제 시형, 신물, 모형, 사진, 그림, 지도, 그래프, 통계, 연표 같이 역사 수에서 하는 각종 자료들을 말한다. 예.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1차 자료를 가공하면 2차 자료겠죠. 이거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설명 교재요. 설명 교재. 자, 설명 교재는 역사적 사실을 해석해 개념적 논리적으로 설명한 교재 좀 체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논문, 그다음에 역사 사전, 문화재 관람, 소개글, 팜플렛 같은 거 있죠? 교과서도 일종의 설명 교재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는 이제 오늘 통론 그 기본서도 다 설명 교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설명 교재는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여 개념적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교재다. 그래서 얘가 쭉 있죠. 논문 같은 정형적인 설명 자료가 정형적인 설명 교재고 역사 사전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을 찾아서 알게 된다면 사전 내용이 설명 교재가 될 수 있고 문화재를 관람할 때 먼저 소개글을 읽고 문화재 특징한다면 그게 이제 설명 교재가 될 수 있고 교과서도 설명 교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얘를 좀 정확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들이 나오고 이게 무슨 교재에 속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논문, 역사사전, 문화재, 교과서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좀 하고 쉬죠. 네, 쉬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강의 때는 역사 교과서 할게요. 좀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휴.